이른바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산 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앞서 1조 3천억 원대에 달했던 재산 분할 액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유수연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저희는 서울 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그중에서도 재산 분할 규모를 다시 정하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졌는데요. 관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서연 기자, 선고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SK 주식 등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서 나눠 가져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측이 3분의 2, 노 관장 측이 3분의 1로 정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했는데 당시 SK그룹 주식의 가격은 16만 원이었습니다. 참고로 위자료 20억 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오늘은 오직 재산 분할 판결만 이뤄졌습니다. 네, 쟁점이었던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회장의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특유재산, 즉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 등 최 회장 재산 상당 부분이 혼인 기간 중 형성하거나 취득한 재산으로서 양측 모두 이바지했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혼인 기간 중 노 관장이 가사와 양육 활동을 하면서 최 회장의 SK그룹 경영 활동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 사유 중에 하나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판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났나요? 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단 취지를 따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을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은 건데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므로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에 경영권 유지 또는 경영활동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재산 분할 방법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재판부는 9,440억 원을 SK 주식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 시점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지난달 기준으로 할 거냐, 이에 따라 재산 분할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는데요. SK 주식 가치가 그 사이에 5배 넘게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직접 지급하게 되면 가치 평가 시점을 둘러싼 셈법 논란 자체가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금 지급을 판단했습니다. 오늘 법원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많은 취재진이 아침부터 몰리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 법조팀이 이곳 법원 분위기도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이 걸린 사건이자 선례를 찾기 힘든 복잡한 사안인 만큼 법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각 언론사 중계 차량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법정도 취재진 등으로 모두 꽉 찬 상태였는데요. 가사 사건 선고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불출석했고, 양측 변호인단만 출석해서 법정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네, 다만 양측 모두 오늘 선고 이후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다만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은 추후 밝힐지 말지 결정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관장 측도 재산 분할 결과를 어떻게 봤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양측 모두 재상고를 통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 사건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추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 배분에 대한 불만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금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결과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추인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우선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기로 한 건데요. 다만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이 아닌 중수청 등 타 수사기관에 보안 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는 설명인데요.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 대상 등 7대 범죄 등에 대해 중수청에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론 채택에 반대가 없었고 법안 성안 작업을 이어간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개정안을 추인한 만큼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를 둘러싼 민주당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전당대회 본경선 당대표 후보가 확정되면서 공방이 한층 격해진 모습입니다. 개파 간 대리전 성격의 신경전도 치열한데 특히 그 중심에는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이 있습니다. 오전 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강득구 최고위원은 어떤 종교 세력도 당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당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있게 판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 최고위원은 자랑스러운 민주당 역사가 사이비 종교 집단의 정치 노름판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신천지 연루 근거를 공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후보들은 다음 달 순회 경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박찬대 인천시장을 면담하며 친명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고요. 정청래 후보는 친노 친문 핵심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찬 회동을 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당의 강세 지역인 전북을 훑으며 당심을 공략하는 동시에 동지들을 향해 내뱉었던 거친 언어에 사과한다며 통합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배분에 대한 불만으로 또 내홍에 휩싸였다고요. 어제 권영진 의원이 행안위 야당 간사에 강민국 의원이 재경위에 배치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임위 배정에 원내 지도부를 향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성과 욕설,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 겁니다.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다음 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승수 원내 운영수석은 현충원 참배 일정 때문에 정 원내대표가 불참했다고 설명했지만 어제 멱살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대다수입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동료 의원으로서 참담한 일이라며 항의와 물리적 폭력은 구분돼야 하고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께 부끄럽고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인 권영진 의원은 의원 단체 대화방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부족함이자 잘못이었다며 동료 의원과 당원,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당 원내 부대표단은 공당의 질서를 부정한 조폭 행태라며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오전 부동산 정책 정상화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겨냥해 아무 말 대잔치였다며 정권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다시 관세 얘기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강제노동 관세는 12.5%죠. 여기에 추가 관세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15% 상한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먼저 이번 관세 정확히 언제부터 어떤 품목에 적용이 되나요? 네,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 오후 1시 1분부터 한국은 최대 1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를 대신해 임시 도입됐던 10%의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는 동시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는 셈입니다. 적용 대상 60개국은 4개 그룹으로 나뉘어서 각각 다른 관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한미 합의에 따른 상호 관세 15%보다는 2.5%포인트 낮지만 임시 적용되던 글로벌 관세보다는 2.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철강 등 이미 별도의 품목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들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주요국들과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우리와 똑같이 12.5%의 상한을 적용받아 사실상 동일한 조건입니다. 유럽연합과 타이완은 상한이 10%로 우리보다 2.5%포인트 낮아서 더 유리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차이를 실제 체감 격차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이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품목인 자동차는 애초에 이번 301조 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구조적 과잉 생산에 대해서도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산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정부와 업계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단 큰 틀에서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글로벌 관세 만료로 인한 관세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관건은 미국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과잉 생산의 관세 수준인데요. 우리 정부는 강제노동 관세와 과잉 생산 관세를 합쳐도 한미 합의에 따라서 15% 관세 상한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잉 생산 관세를 합쳐서 15%의 관세 상한을 둬야 한다는 한미 관세 준수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도 오늘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11월 타결한 대미투자 특별법 이행 상황과 한미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성과를 앞세우고 있는데요. 한국이 한미 합의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으니 미국도 관세 상한 15%를 잘 지키라는 지렛대로 삼는 것입니다. 통상 301조 조사는 개시부터 조치까지 1년 정도 걸리는데 이번 강제노동 관세는 조사 시작 4개월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만큼 과잉 생산 관세도 예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YTN 박견입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원자력 협정을 놓고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과 우려가 미국 내부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유력 일간 뉴욕타임스는 특히 한국은 왜 안 되느냐며 미국이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사우디가 자국 영토에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길로 이어질 수 있는 협정을 맺으면서 워싱턴은 서울로부터 왜 사우디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촉발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 사우디 간 원자력 협정을 다룬 기사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한국의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과 엄격한 안전조치 수용, 원자로 가동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오랜 기간 미국과 우라늄 농축 권리를 놓고 협상해 왔는데 아직 원전조차 짓지 않은 사우디가 잠재적 농축 권한을 확보한 건 이중잣대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도 핵을 보유할 거라고 공언했고 반면 한국은 핵무기를 결코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약속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협정이 한국과 워싱턴 간 원자력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면서도 워싱턴이 서울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70년 동맹 관계에 깊은 균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은 어디까지나 원자력의 평화적 상업적 이용 측면에서 농축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평화적 이용에 대한 미국의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형평성 논란은 이란 문제에서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 맺은 협정이 이란 등이 이미 보유한 것과 같은 비군사적 용도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civil nuclear deal, there will be no enrichment of material, an important point being made between the Department of Energy and Saudi Arabia, which pertains only to non-military use. 앞서 핵무기화를 이유로 이란을 공격해놓고는 이란의 원자력 보유를 비군사적 용도로 슬그머니 인정한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미국 사우디 간 핵협정은 형평성 논란과 함께 핵시설을 불시 사찰할 수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추가 의정서도 빠진 채 자체 핵물질 농축 재처리를 잠재적으로 허용해
장차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길이 열릴 수도 있다고 미국 언론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포항과 경주는 오늘 낮 기온이 이미 38도를 넘어서 39도를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또 갈수록 길어진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장마 이후에 더욱 심한 극한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은 기자, 포항과 경주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는데 이 지역은 기온이 크게 치솟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발효로 포항과 경주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기상청은 포항과 경주 낮 최고 기온이 38도 이상 치솟았고 앞으로 기온이 더 올라서 39도의 극한 수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기존의 폭염주의보와 경보보다 상위 단계로 예상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이번 폭염 중대 경보는 지난 12일 포항과 경산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발령입니다. 중대경보가 내려진 곳은 극한의 더위로 건강한 사람도 온열 질환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밖에 전국에도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하고 있는데요. 서울은 오늘 오전부터 전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했고 세종도 오후 2시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제 더위가 비상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여름 더위 더 길게 나타나고 심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반도 여름 더위가 갈수록 더 일찍 시작되고 늦게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이 지난 53년간의 폭염과 열대야 추세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인데요. 최근 10년 연평균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관측이 시작된 첫 10년에 비해서 각각 2.2배와 3배 급증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폭염은 최대 한 달가량 앞당겨진 6월부터 시작하고 또 열대야도 7, 8월에 증가 추세를 보인 뒤에 일부 지역은 9월 상순까지 길게 이어지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한반도 기온 상승과 해수면 온도 상승, 또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른 확장, 많은 수증기 유입 등이 폭염과 열대야 기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강화된 방제 기상 정보에 더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